자, 여러분 충분히 잘 쉬고 오셨나요? 어느덧 우리 새로운 파트죠. 파트 4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이전 파트인 파트 3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배워야 될 것들도 은근히 많고요. 외워야 될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함정 카드라고도 이제 생각되는 네 번째 챕터에서 파이썬이나 API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 제가 프롤로그에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뜩이나 주어진 시간도 별로 없는데 코딩이나 이런 쪽이랑 인생에 연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챕터 4에서는 일부만 들고 파이썬이나 코딩 부분은 진짜 그 들고 갈 수 있는 것까지만 들고 가고, 코드 부분을 갖다가 약간 내려놓는 작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죠. 그 만약에 그런 내려놓는 전략을 쓸 거면 다른 파트에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커트라인이 70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정신 차려 보니까 떨어졌더라 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파트들이라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전력 하실 분들은. 자, 이번 파트의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섹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위한 생성형 AI들의 종류를 갖다가 크게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데이터 탐색,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위한 생성형 AI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19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이 나열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능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강의 영상에는 그 표가 나와 있지는 않고 각각의 정의 정도만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5가지 AI의 주된 기능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거기 보면 클로드 파트를 읽다 보면 여기에 글이 잘못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삭선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클로드에 들어갈 말이 아니라 라그에 들어갈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편향을 최소화하려는 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한다는 거는 이건 여러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다가 언급을 해야지 그나마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선 처리해 놓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나중에 정오표 같은 거에도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리시티, 코파일럿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챗GPT, 이것만은 알아둬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 자격증 과정에서 서로 만나게 해준 것도 사실 이 녀석이죠. 생성형 AI라는 변화의 문을 먼저 열은 이제 플랫폼인 거고, 이 챗GPT 부분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챗GPT, 이 GPT가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걸 가지고 이제 2급 시험에서는 좀 여러 번 수험생들 괴롭혀 든 적이 있는데, 1급 때 이걸 좀 더 꼬아서 내려면 낼 수도 있겠죠. GPT 하나 가지고 그 시작이 G랑 P랑 T로 시작하는 여러 가짜 약어들 사용해서 진짜 GPT를 찾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챗GPT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텍스트 생성할 수 있고, 이미지 생성할 수 있고, 웹 검색, 인터넷 검색 가능하죠. 그거 체크하면은 파일 첨부해가지고 분석시키는 거 가능하고, 심층 리서치 가능하고, 프로젝트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캔버스 기능 쓸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GPT를 조금 튜닝하는 커스텀 GPT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챗GPT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 것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들 존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LLM 플랫폼들 간에 지원하는 기능들이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에 특정 LLM 서비스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쯤 되면은. 그래서 얘가 뭘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최근 이제 AI POT 시험이 자꾸 코드 쪽을 조금 많이 파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챗GPT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생성 그 서비스인데, 아마 왼쪽에서 떠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코덱스 기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챗GPT 처음에 여러분이 로그인을 했을 때요. 화면 왼쪽 맨 아래를 보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을 거거든요. 그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챗GPT의 설정 창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설정창 안에 있는 아카이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맞추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 부분 공부하실 때 이거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챗GPT 다음으로 빠르게 이제 시장을 갖다가 집어삼키고 있죠.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자, 제미나이 부분 신경 써야 될 거. 먼저 제미나이의 전신이 바드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바드를 갖다가 대놓고 언급해가지고 제미나이 문제가 나왔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신이 바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핫하죠. 아주 핫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인포그래픽조차도 이 녀석이 만들어냈죠.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나노 바나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나노 바나나로 만든 이미지를 아예 문제로 낸 것도 관측이 됐기 때문에 제미나이 또는 구글에서 제공한다 이 모델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가능해요. 근데 돈 낸 사람만. 네. 제미나이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생성 모드, 영상 생성 모드는 이름이 뭘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쓸 수 있는 영상 생성 AI 모델은 비오입니다. 현재 3.1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많이 미래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3.2나 3.5, 4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델명이 비오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또 다른 특징은 구글 웍스 있죠. 구글 시트, 구글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랑 연동된다라는 거. 그리고 노트북 LM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제 라그 기반의 AI랑 연동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미나이 로그인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추가 기능 부분 버튼 눌러보면 노트북 LM이 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챗GPT에 커스텀 GPT가 있듯이 제미나이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제미나이에다가 약간의 튜닝을 덮어가지고 특정 목적에 특화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잼스라고 부릅니다. 잼스. 네, 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특정 목적에 맞게 추가 설정해서 사용하는 모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엔스로픽사의 클로드죠.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얘는 진짜 장문의 글을 잘 이해하고 잘 씁니다. 장문을 되게 좋아해요. 엔솔피 클로드가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이 컨스티튜셔널 AI, 헌법적 AI로 갖다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진짜 무서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영어로 쓰라고 하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기는 한데 제로는 아니에요. 영어 쓰라고 했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로는 아니고 혹시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엔솔피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윤리성을 우선시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이걸 좀 더 우선시했어요. 자, 클로드로 할 수 있는 기능, 텍스트 생성, 웹 검색, 파일 분석하는 거 가능하고 연구 지시할 수 있고요. 이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챗GPT의 캔버스나 제미나이의 캔버스 같은 느낌인데 조금 결과가 길거나 아니면 시각화된 결과물을 출력해낼 때 그때 별도의 창이 오른쪽에 뜨면서 아티팩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터 연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챗GPT에서 쓸 수 있는 에이전트처럼 여러 외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클로드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커넥터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얘도 챗GPT의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코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클로드 코드 기능이 있어요. 네, 클로드 코드 기능이 있고 이 클로드 코드 기능과 GitHub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연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도 같이 함께 알아두면서 이 부분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퍼플렉시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세상을 덮기 시작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AI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골머리가 그거였거든요. 얘가 자꾸 중간중간에 헛소리를 자꾸 집어넣어요. 거짓말, 할루시네이션 집어넣는데 이런 퍼플렉시티와 같은 검색형 링크 AI가 나오니까 얘가 어떤 결과물을 출력을 해냈을 때 출처 링크가 달리는 거예요. 결과물 뒤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거 클릭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증명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서 퍼플렉시티가 되었고, 퍼플렉시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챗GPT의 인터넷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챗GPT 인터넷 검색 기능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챗GPT도 이러한 인용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죠. 출처 부분이. 퍼플렉시티로 할 수 있는 기능, 텍스트 생성 가능하고요, 웹 검색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가능하고, 파일 분석 가능합니다. 심층 리서치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챗GPT의 프로젝트 그리고 클로드의 프로젝트와 같이 특정 자료들을 업로드해 놓고 그 자료가 휘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관련 작업을 쓰게끔 하는 기능이 이 프로젝트 공간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상에서는 프로젝트를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는데, 책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나는지를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 기능은 실질적으로 일반 챗봇 기능과는 많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퍼플렉시티에도 랩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얘가 다른 AI들보다 또 좋은 경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냈다면 한 달에 한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 결제를 하고 쓴다면 여기 안에서 GPT 모델로 전환할 수도 있고, 클로드 모델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제미나이 모델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퍼플렉시티가 또 다른 LLM의 그 모델 API를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으면 내가 다른 AI를 굳이 또 추가로 구독하지 않아도 여기서 해당 AI 모델을 써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쓰는 AI는 좀 다른 플랫폼인데 원래는 얘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 안에서 진짜 한도 제한 없이 계속 클로드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GPT도 썼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그 뭐랄까 다소 사람들이 덜 찾죠. 안 찾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좀 살짝 덜 찾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계열의 PC에 특히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키보드에 코파일럿 버튼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 그 작업 표시줄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박혀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 공부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요, 코파일럿은 GPT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생성형 AI의 점유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다가 다 코파일럿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도 코파일럿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에도 코파일럿을 이용한 업무 지원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알아두면 됩니다. 텍스트 생성, 웹 검색, 이미지 생성, 파일 분석, 그리고 싱크 디퍼 같이 다 진행할 수가 있고, 오피스 연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애당초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여러분 책이 없을 겁니다. 얘는 이제 제 책을 집필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중요도가 좀 올라갔다고 판단이 돼서 슬라이드 상에다 추가를 해놨어요. 라그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검색 증강 생성인데요. 라그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챗GPT를 예를 든다면 챗GPT 켜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이 쫙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이 켜서 바로 뭘 궁금한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채팅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벌어져요. 노트북 LM과 일반 LM 서비스의 차이. 먼저 이 노트북 LM은요, 먼저 한 개 이상의 소스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그 대화 데이터로 사용할 자료가 뭐라도 하나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자료가 하나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채팅을 시작하면요, 얘는 자기 답변 뒤에다가 계속해서 각조를 갖다가 부여넣습니다. 그래서 그 각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화면의 왼쪽에서 그 자료를 들고 온 실제 자료가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I가 적어준 것과 실제 그 자료를 교차 검증해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적혀있을 수도 있는 거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게 이 노트북 이름을 읽을 수 있는 파일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파일에는 텍스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체로 인식시킬 수도 있어요.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일반 웹사이트 링크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노트북 이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데, AI 오디오 오버뷰는 뭘 말하는 거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10개의 PDF 문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를 클릭을 하면 그 10개의 PDF를 이용해서
팟캐스트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의 PDF를 소재로 한 라디오가 갑자기 실행이 돼요. 두 명의 아나운서가 서로 남녀 아나운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책 내용에서 중요한 것만 솎아냅니다. 자, 이 기능을 잘 이용하면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의 개요를 갖다가 짜주는 기능도 존재하고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능들은요. 노트북 LM을 실행했을 때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튜디오라는 카테고리로 있을 거예요. 마인드맵을 생성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보고서를 갖다 만들게 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카드 생성, 퀴즈 생성, 인포그래픽 생성이 가능해요. 인포그래픽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슬라이드 생성도 할 수 있고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유료 사용자들한테 먼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시트를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첨부한 파일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따로 골라가지고 데이터 표를 갖다가 따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노트북 LM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요. 일단 이걸 라그 베이스로 만들어진 녀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지원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 LM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AI 연구 도구인 노트북 LM의 작동 방식과 초기 설정 조건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옳은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1번. 일반적인 거대 언어 모델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빈 화면에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외부 파일을 참조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자, 빈 화면에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노트북 이름은 빈 화면에서 바로 대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사용자가 보유한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라그 기반 도구이므로 본격적인 대화나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생 소스를 먼저 업로드해야 된다. 네, 2번 맞죠? 네, 2번 일단 정답 후보로 두고 3번.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메모 앱의 일종으로 소스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AI 채팅은 가능하지만 요약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된다. 자, 뭐부터 맞았다고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소스를 업로드해야지 채팅 가능합니다. 4번. 소스 파일을 첨부해야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는 일주일에 자동 삭제되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 관리보다는 일회성 문서 요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업로드된 건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2번. 노트북 이름은 일반적인 챗봇이랑 다르게 사용자가 제공한 특정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그라운딩이에요. 이걸 이제 라그라고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라운딩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더 편합니다. AI 모델이 자기가 생성한 결과를 확인 가능한 정보 소스랑 연결시키는 걸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불러요. 이거 특화된 서비스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피레침이라는 용어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피레침이 번개 맞으면은 그 엄청난 양의 전류 전압을 갖다가 땅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라운딩은 AI가 만든 그 정보 옆에 있는 각주를 클릭하면 사용자를 실제 정보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한 개 이상의 소스를 먼저 추가해야만 해당 소스를 분석해서 질의응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나노 바나나 모델의 텍스트 렌더링 및 비즈니스 실무 활용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상에서 나노 바나나 기능이 아마 이 파트에서 나왔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제가 해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영상 강의에서 풀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시죠.
자, 다 됐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존 AI의 약점을 개선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텍스트를 이미지 내에 구현하거나 번역할 수 있어 포스터 및 인포그래픽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다. 1번 틀린 건 없거든요. 1번 일단 킵해둘게요. 자, 2번. 텍스트 렌더링 기능이 개선되었으나 이미지 내 텍스트 구현은 영문만 지원하며 한국어는 번역 기능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아닙니다. 영문만 지원하지 않고 한국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 포스터나 목업 제작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미지 내 텍스트 수정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만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다.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가운데 텍스트를 뭐로 바꿔달라고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시면 수정 가능해요. 4번. 비즈니스 실무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텍스트 렌더링 기능은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에서만 작동하며 기본 모델에서는 텍스트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텍스트 렌더링 기능은 나노바나나 일반과 나노바나나 프로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모델에서는 텍스트가 깨지는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프로 모델에서는 한 5번 하면 한 번 정도? 10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 모델은 깨지는 경우가 좀 빈번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노바나나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텍스트를 이미지 내에 구현하고 번역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불법 그 해적판 만화책들이 있죠. 외국어로 된 만화책 이미지를 갖다가 나노바나나 프로에다 집어넣고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적판이 번지는 그런 안 좋은 예시도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종료가 됐고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데이터 탐색.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20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섹션입니다. 데이터셋을 탐색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애당초 AI 개발 관련된 자격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 정도는 해볼 만하지만 그 데이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뭐 코드를 짠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글입니다. 자, 캐글을 여러분이 알아보는 방법은요. 머신러닝 경진대회, 뭐 코드 공유, 그리고 2017년에 구글에 인수되었다. 저 이야기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이건 캐글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허깅 페이스. 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트랜스포머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2016년에 설립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구글 데이터셋 서치인데 자, 얘는 2018년에 구글이 출시한 데이터셋 검색 엔진인데요. 이 녀석의 특징은 다른 애들은 그래도 데이터셋을 좀 공짜로 주고받는 느낌이 없잖아 했는데 얘는 여러분이 검색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데이터셋 사이트를 다 찾아가지고 데이터셋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셋을 찾아보니까 유료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적인 데이터셋을 찾기는 좋은데 이제 옆에다 괄호 붙여서 돈 있는 사람이 데이터셋을 찾기엔 참 좋은 곳이긴 합니다. 어쨌든 2018년이 구글이 출시한 전문 데이터셋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캑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얘는 일단 커뮤니티의 느낌이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를 받을 수 있고 또 주기적으로 경진대회 같은 것들도 열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우수한 코드나 또는 대회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죠. 여기 안에서는.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코드를 갖다가 공유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걸 되게 공유를 많이 해주고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셋이 되게 많아요. 이 허깅 페이스에는. 캐글과 허깅 페이스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웬만한 데이터셋은 거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데이터셋 서치. 네. 데이터셋 돈만 있다면 데이터셋 검색의 나침반 같은 겁니다. 진짜 거의 다 구합니다. 여기 안에서. 진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무료와 유료 라이선스가 모두 탐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무료 라이선스를 필터링 해가지고 검색을 하더라도 원하는 데이터셋을 찾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예요. 물론 이제 애당초 허깅 페이스나 캐글에서 찾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좀 전문적인 데이터셋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이 구글 데이터셋 서치에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한 것 같습니다. 캐글은 문제 해결사, 약간 데이터 경진대회 이런 키워드로 캐글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되게 약간 앙증맞죠 표정이. 네. 그리고 허깅 페이스는 서로 막 협력하는 느낌으로 서로 라이브러리 같은 걸 공유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커뮤니티 같은 거고, 트랜스포머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면은 허깅 페이스를 갖다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데이터셋 서치, 얘는 진짜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찾게 해주지만 대신에 유무료가 섞여 있다는 사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Kaggle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활동과 플랫폼의 성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정확하게 서술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걸 고르면 안 되고 맞는 걸 골라야 됩니다. 2017년 구글 인수 후 설립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포럼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실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겨루는 경진대회 기능은 폐지되었다. 자, 일단 Kaggle 자체는 설립 후 2010년에 됐고 인수가 2017년에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기능을 폐지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자, 2번.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로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지만 2010년 설립 당시의 정책을 고수하여 딥러닝이나 거대 언어 모델 관련 자료는 취급하지 않는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련 자료 구할 수 있고요. 3번. 전 세계 데이터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코드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는 비공개 설정이 기본이며 타인의 코드를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하고 가셔도 여러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번도 잘못된 답이고요. 그럼 남은 건 4번이겠네요. 2010년 설립되어 구글에 인수된 플랫폼으로 기업이 과제를 내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쟁하여 최적의 모델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코드와 아이디어 공유가 되는 집단 지성생 대계를 형성한다. 네, 이게 바로 Kaggle이죠. 그래서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그런 보기에 있던 것처럼 폐쇄적이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고여있지가 않습니다. 네, 집단 지성의 한 장소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구글 데이터셋 서치의 핵심 기능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네, 이번에도 올바른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풀어보죠. 1번. 검색된 모든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전처리하고 정지하여 머신러닝 모델에 즉시 입력 가능한 형태로 변화해준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그리고요, 구글 데이터셋 서치는요, 탐색이 핵심입니다. 찾는 게 목표인 거지 이걸 막 실행하고 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2번. 플랫폼 내부에서 파이썬 노트북 환경을 제공하여 검색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네, 아니고요. 3번. 전 세계 웹사이트에 산재한 데이터셋 정보를 세균화하여 제공하며 실제 데이터는 해당 자료가 호스팅된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확보한다. 꽤 정답에 근접한 내용인 것 같죠? 일단 3번 킵해놓고 4번. 정보기관의 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일반 사용자가 생성하거나 학술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구글 데이터 서치는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데이터셋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직접 보고 내려받고 결제하고 하려면은 원본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구글 데이터셋 서치의 특징이죠. 해서 이걸로 첫 번째 챕터, 파트 4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잠시 뒤에 이제 챕터 2 수업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봬요.